오늘은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현재 주식시장의 주요 상황들과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윤 대표님 증시가 2,9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한 18%더 오르면은 증시는 뭐 3,150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하는 리포트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증시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증시 자체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코스피에서 20%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좋아지면 전체 증시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시가총액을 떠받치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자동차도 중요하고 2차 전지도 중요하고, 그러면 다른 뭐 식품도 중요하고 화장품도 중요하고 한데, 다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그 업종들의 이익이 그럼 개선돼야지 결국은 주가는 철저하게 이익의 함수니까 전체 시총이 올라가는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이거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국내 기업 분기별 영업이익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틸리티는 전력기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런 전력기기를 제외한 부분의 영업이익을 보면 급격하게 그 증가율이 떨어집니다. 국내 기업 전체 영업이익 증가 이 116%라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전력기기 쪽을 포함한 거고요. 반도체하고 전력기기를 빼면 79.8%로 40% 이상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좋아지는 거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나머지 업종들에서도 최소한 키 맞추기식의 영업이익이나 그런 어떤 이익의 개선폭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요 표가 말해주듯이 극명하게 반도체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업체들의 이익이 따라오지 않으면 3천을 돌파하는 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3천 돌파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은 그 업종이 사람들의 그 기대값만큼 이익이 같이 쫓아 올라오냐 측면인데요. 네. 우리가 투자 유망한 거는 당연히 사람들 기대값 기대값은 낮은데 이익의 개선폭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사람들의 기대값만큼 이익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더 갈려면,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극명한 이익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람들은 하이닉스가 더 영업이익이 더 개선될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하이닉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개선폭은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전환하면서 대략 한 300% 정도 영업이익 개선되는 걸 예상하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어닝 컨센 초과하는 실적 나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보다 더 영업이익 개선폭이 큰 500% 정도 영업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익에 대한 기대값은 삼성전자가 훨씬 높은데 주가는 하이닉스만 월등히 올라간 거죠. 맞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철저하게 삼성전자가 더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아이디어, 주가는 기업의 이익 측면을 반영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심플하게 맞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굳이 두 가지 중에 양분한다면 삼성전자의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앞으로는 더 주가 측면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 중에 수출 데이터를 주력으로 하는 굉장히 많은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은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수출 데이터 계속 체크하면서 월별로 체크하면서 제가 매달 나와서 체크해드릴 거니까 체크하면서 그 수출 데이터 꺾이는 시점에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는데 굳이 그거를 조절할 필요는 없다고, 뭐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증시 전망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계속 우리는 사람들 기대값보다 이익 전망치가 계속 개선되는 그 업종들을 계속 봐야 된다. 그러면 전체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대비 비중도 중요한데, 코스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2차전지가 회복이 돼야지만 지수가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코스피 쪽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코스피에서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또 우리는 다 지수가 3천 갈 거고 코스피가 앞으로 계속 좋을 거야 예측을 하지만 예측과 반대로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리스크 요인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지금 봤을 때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을 요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금리거든요. 네.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드디어 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9월 달 금리 인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2월 달에 한 번 더 해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은 계속 하반기에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이오주가 지금 보시면 매달 월별 그 주가 수익률 높은 거 보면 바이오주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바이오주 못지않게 사실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2차 전지도 금리가 빠지면 굉장히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반도체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 외에 어떻게 보면 주가 부담이 많이 낮아진 그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경기 지표도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상황이고 6월 달에 최신 데이터 나온 것도 지표가 낮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지금 나는 건재하다 귀 맞으면서까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트럼프의 사실은 당선이 되면 상당 부분 그 우리나라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변경이나 보완되는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리스크가 한 번 더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여타 이 소위 말하는 바이든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쪽은 한번 주가가 또 출렁일 수는 있겠다. 그런 리스크를 항상 떠안고 11월 대선까지는 아직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불확실성이 끝날 때까지는 좀 조심해서 현금을 한 30% 정도는 좀 일단은 왜냐면 뒤늦게 항상 희망회로 돌리는 것처럼 항상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가 저점이었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망하고 아주 수익률이 높은 종목보다도 더 매력적인 거는 현금이다. 그래서 현금의 30% 정도는 조금 지금 보유하고 트럼프랑 바이든 이 미국 대선 이슈가 우리나라 이 증시에 어떻게 미칠지 영향을 좀 보자. 그리고 막상 또 9월달 됐을 때 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5월달부터 얘기 나왔거든요. 5월, 맞아요. 7월 계속 미뤄졌잖아요. 네. 9월달 만약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러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성장주들을 올렸는데 또 박살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좀 조심하고 오히려 미리 좀 조심하고 대신에 사람들 기대값이 낮은데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는 것들 그게 의외로 AI 반도체가 촉발한 예를 들어 최근에 찔끔찔끔 올라오는 것들이 뭐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삼성전기, LG노텍은 사람들 별로 관심 없는데 이익의 개선폭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 걸 저희가 그런 업종 내에서 주도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찾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삼성전자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막 는다 이런 보고서가 좀 나와가지고 그 전망이 10만 원, 12만 원까지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엄청 사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는 제 뷰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삼성전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하이닉스 1월 달부터 이거 장중입니다. 7월 15일 종가 아닙니다. 하이닉스 65% 오르는 동안 그나마 삼성전자 플러스 수익 전환돼서 6% 올랐어요. 와 상대가 안 되네요. 일단 주가에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그죠? 연초에 79,600원인데 지금 6% 올랐고 하이닉스 64% 올랐어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만 이익이 개선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올해 연간 영업이익 개선되는 기대폭은 350%. 삼성전자 영업이익 개선되는 폭은 400%. 그러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처럼 반도체도 있지만 연간 500% 영업이익 개선된다는 건요. 반도체도 좋아져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좋아져야 되고 가전도 좋아져야 되고 네. 자동차 쪽에 하만까지 다 좋아져야 된다는 건요. 네. 그럼 그 전 사업부가 다 좋아져야지 영업이익 500%가 개선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다 좋아진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TSMC가 독주에 지금 파운드리가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파운드리가 적자예요. 여전히 지금 올해 아마 2조 정도 적자 예상하는데 네. 계속 파운드리가 적자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TSMC 파운드리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 인텔 파운드리. 근데 인텔 파운드리보다는 삼성 파운드리에 더 글로벌 빅테크들이 더 높은 점수를 주고 더 레퍼런스를 더 인정을 하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2나노, 3나노에 사실은 공정 수율은 안 나오고 있지만 공정 수율이 개선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상당히 삼성전자 내에서는 사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 물량 있잖아요. 휴대폰 물량부터 해가지고 자체 서버 물량, 자체 여러 가지 삼성이 하는 뭐 파운드리에 맡길 만한 반도체 관련된 사업부가 고객사 비삼성 고객을 안 받아도 네. 사실 삼성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파운드리에 탄탄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 뒷배경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요. 네. 그 뒷배경을 바탕으로 계속 수율 안 나오는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테스트하다 보면 성능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자기네들 자체 고객, 그러니까 삼성 그룹 내 자체 고객을 바탕으로 엔비디아든 AMD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마존이든 야 우리가 대만 TSMC만큼 수율이 안 나오더라도 불량 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커버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너네 물량만 맞춰주면 불량 난 거 너네한테 책임 안 물어. 그러니까 너네한테 비용 청구 안 해.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죠. 아니 물량만 맞춰주면 자기네들이 불량 벌컥 하겠다는 건데 그게 삼성전자니까 가능하지. 미안한 얘기지만 하이닉스가 불량 다 떠안으면서까지 그 물량을 쳐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삼성 가전도 있죠. 삼성 휴대폰도 있죠. 휴대폰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 뒷배경의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AMD 거 물량 받아서 조금 손실 나는 것도 자기네들 자체 물량으로 커버를 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건 하이닉스는 전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을 커버 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 눈에 불을 켜고 하이닉스하고의 이 HBM에서 벌어진 경쟁력을 완전 자존심을 구겼잖아요. 엔비디아한테 뺏기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HBM의 격차가 정말 길게 봐야 뭐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네. 따라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실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불량을 떠안으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이 수율을 개선한다는 거에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수장도 교체됐잖아요. 과거에 메모리 사업부 원래 전체 통합 그 부장하시던 전영현 부회장님 다시 오셔서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HBM 플러스 파운드리 모두 개선되는 흐름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스마트폰 여러 가지 좋아지는 부분이 골고루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략 올해 예상되는 게 연간으로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12억 대인데 5월달, 6월달 데이터에서 애플 제치고 물론 하이엔드 쪽 그러니까 제일 비싼 스마트폰 쪽은 당연히 애플이 1등인데 전체 중저가까지 합치면 삼성전자가 1등이거든요. 근데 중국, 유럽, 미국, 심지어 뭐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골고루 다 전반적인 그 물량 증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중국 이런 데서 골고루 다 잘하면 삼성전자도 수혜를 보고요.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아주 큰 고객사 중에 하나로 확보하려는 회사가 중국 휴대폰 회사 중에 오포, 비보, 샤오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오포, 비보, 샤오미는 약간 중저가에서 하이엔드 쪽으로 비싼 휴대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고 아싸리 중저가에 타격 맞춘 회사가 이 중국의 트랜션이라는 회사입니다. 트랜전. 네. 트랜전을 지금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마트폰 이 아프리카, 남미, 중동, 인도에서 잘 터진다? 그러면 삼성전자 휴대폰 잘 팔리는 거 플러스 요런 신흥국에서 꽉 잡고 있는 트랜전이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트랜전이 잘 팔리면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사업부가 같이 좋아집니다. 같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평균 단가가 작년 1분기 기준으로 $435예요. 그럼 $435면
계속 가격이 연평균 7%씩 증가했다는 표시거든요. 그럼 하이엔드 스마트폰, 비싼 스마트폰이 커지면 당연히 비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기 장치 때문에 메모리 탑재,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은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네. 당연히 최대한 더 수혜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HBM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HBM이 들어가는 거 그 반도체 그 다이라고 하거든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정. 근데 칩 자체가 다이가 HBM이 다른 거보다 월등히 크기가 커가지고 그 크기가 큰 만큼 다른 일반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비중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반도체 때문에 일반 메모리 반도체는 본인들이 의도하는 거랑 무관하게 공급이 줄어드는 캐파가. 왜냐면 다이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HBM 잘 나가니까 HBM은 많이 해야겠고, 근데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메모리 반도체나 레거시도 필요한데 HBM 계속 늘려놓으니까 HBM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이 다이 작은 사각형의 칩 조각,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HBM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일반 메모리 반도체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공간을 다 뺏어서 그 효과가 그 일반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얼마나 줄이나 봤더니 이 HBM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생산 설비가 기존 D램보다 2.5배에서 3배가 증가하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그 공정 라인당 할당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HBM 할당량 때문에 범용 D램, 일반 레거시 D램의 출하량이 20%나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이 출하량 줄어든 것 때문에 2025년까지 HBM하고 수요 공급은 막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HBM은 재미난 건 수요 늘어나는 것보다 서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서로 HBM 하겠다고 공급을 미친 듯이 늘리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당장 삼성전자가 올해 공급이 3배 늘어나는데 삼성전자 이 D램 공급하고 HBM 공급하고 그 공급량 부족을 봤을 때 HBM은 공급을 엄청 늘려놔가지고 내년 예상되는 거가, 물론 HBM도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건 맞는데 HBM 공급이 일반 D램 공급보다 덜 타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HBM을 수요 늘어나는 것보다 공급을 더 많이 늘려놔가지고 HBM 여기 공급 부족 비율 보면 11%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 D램은 수요가 HBM보다 더 늘어나지 않겠죠. 왜냐면 HBM 너무 다 지금 HBM을 주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D램 반도체들이 HBM 주력으로 하니까. 그런데 심지어 HBM보다 D램의 수요 공급량이 23%가 더 초과된 상황입니다. 내년. 네.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럼 D램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겠죠. 왜냐면 수요 공급이 계속 쇼티지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거는 D램 가격이 분기마다 막 16%, 17%, 20%씩 개선되는데 이 개선되는 추세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D램이 있고요. 그다음 낸드가 있는데요. 낸드는 말 그대로 저장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장치인데 이 앞에 2가 붙어가지고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SSD 저장 장치가 같이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옛날에는 우리 외장용 하던 HDD 이만한 거 들고 다녔는데 그게 다 지금 SSD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SSD는 압도적인 1등이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그 HBM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량의 고용량의 메모리를 처리하려면 당연히 스토리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그 스토리지 대규모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치도 당연히 고성능 SSD가 있겠죠. 근데 그 고성능 SSD도 압도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보면은 트렌드포스 자료인데 보면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용 SSD는 보세요. 하이닉스랑 17% 차이 납니다. 네. 삼성전자가 47.4%. 물론 이 기업용 SSD가 커지면 당연히 하이닉스도 수혜를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매출이요. 기업용 SSD 매출만 1분기에만 62%가 늘었어요. 그럼 당연히 연간으로 100%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네. 삼성전자가 기업용 SSD 매출만 1분기에 2조 5천억 찍었어요. 전 분기 대비 85%.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솔리다임이라는 자회사가 이 SSD 만드는 그건데요. 낸드랑 솔리다임 자회사가요. 작년 재작년 계속 적자였거든요. 올해 흑자 전환하면서 1분기에만 매출 전년 대비 49% 증가했어요. 일반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저장 장치 기업용 SSD, 그다음에 낸드가 있거든요. 낸드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1등인데 낸드는 반도체 그 D램 반도체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 큽니다. 분기당 지금 20%씩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D램과 낸드의 업황이 쇼티지 때문에 좋아지면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삼성전자는 휴대폰 단에 중저가 폰이랑 아주 하이엔드 쪽 골고루 지금 다 잘 팔리면서 거기서도 PQ가 지금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그냥 심플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그 품질 테스트 통과를 못했다는 거. 콜 테스트. 네, 콜 테스트 통과 못했다는 거. 근데 그것도 8월 안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HBM3 양산 일정을 8월 달로 잡아놨어요. 그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8월 달에 HBM3를 양산한다는 거는 사실 엔비디아 고객 말고는 AMD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8월 말에 대규모 양산한다는 거는 엔비디아 그거 콜테스트 거의 된다고 보고 양산 일정을 잡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100%는 아닌 거죠. 100%는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가능성은 높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D램하고 낸드 쪽에 이 수요 공급 측면,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가 최대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주가 측면으로도 하이닉스 보시면 65% 오를 때 6% 올랐어. 삼성전자 6% 올랐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수급으로도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1월 달에 전체 외국인이 코스피 산 거 있잖아요. 그거의 절반을 삼성전자만 샀어요. 8조 정도 산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달부터 지금 6월 말까지 누적 7월 달 거까지 아마 하면 조금 줄었을 수도 있고 조금 늘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6월 말 기준 데이터로 보니까 거의 8조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유가 있죠. 그 8조 아마 평당가 계산해봐도 지금 주가랑 수익을 아마 하나도 못 냈을 거예요. 오른 게 없으니까. 그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오면 물론 자금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최소한 20-30%는 낸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조 단위로 돈이 들어오는데 10% 뭐 5% 먹고 팔려고 하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 네,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하이닉스는 뭐 심플하게 HBM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면 주가에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는 HBM 기대감 반영 안 됐는데 그 기대감이 반영 안 됐고 실적이 반영 안 됐는데도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렇죠. 늘어나잖아요. 지금 일반 D램하고 일반 서버하고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그 험원 그 자동차 쪽 자동차 전장 쪽 그 들어가는 게 골고루 지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대략 한 350%인데 아까 삼성전자가 499%, 500% 가까이 증가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행보가 기대된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정말 그 HBM의 수혜를 입어가지고 상반기 반도체의 주인공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24만 원을 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정말 이 SK 하이닉스의 이런 질주, 특히 HBM 분야에서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더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통과를 못했다기보다 통과 시간이 걸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말씀 주신 HBM 관련돼서 표가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올해 기준으로 HBM 점유율 52.5%입니다. 삼성전자 42.4% 되는데 요게 아마 42.4%에서 엔비디아 수주 받는 거에 따라 퍼센트가 좀 조정이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점유율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요 밑단에 보시면 마이크론은 5%니까 뭐 의미 없는 수치고 그래서 뭐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격차가 계속 줄어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요 옆에 표 보시면 하이닉스가 HBM4를 가장 빠르게
최신 어떻게 보면 6세대 버전을 2025년 상반기에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HBM4 양산 기준은 2026년이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데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 HBM4 여기 밑에 보시면 6세대라고 돼 있는 거를 삼성전자가 26년이라고 했지만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을 주도해서 선점 효과를 HBM3 그리고 HBM3E까지 다 뺏겼는데 그냥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고, 물론 삼성전자 여기 목표는 26년이라고 했지만 그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HBM3랑 3E를 모두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HBM이 엄청난 게 마이크론이 1분기에 우리 HBM 너무 잘했어요 하고 매출 발표한 게 1390억이었거든요. 분기에. 그러면 1400억 잡고 1년 곱하기 4 하면 한 5600억에서 잘 나오면 7000억 매출한다는 건데 하이닉스가 지금 HBM 매출 예상되는 10조 9천억이거든요. 5천억 대 10조니까 20배 차이 나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0조 9천억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거기서 40% 증가한 20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작년에 얼마 했을까요? 2조 6천억 했어요. 압도적 1등 업체인데 2조 6천억, 10조 9천억, 19조 6천억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물량을 댈 수 있어야 되는데 12만 장이거든요. K라고 많이 쓴 게 이게 월에 1000장 단위예요. 그러니까 12만 장, 120K면 12만 장인데 이게 85%까지 지금 채운 거고 내년 기준으로면 월에 150K니까 15만 장이거든요. 월에 15만 장이면 연에 180만 장 하겠다는 거죠. 그죠? 곱하기 12 하면 180만 장이면 그러면 전체 디램에서 이제 더 이상은 늘릴 수 없어요. HBM이 풀로 90%까지 나오는 거니까. 왜냐면 작년만 해도 벌써 70%까지 올라왔고 올해 85% 내년에 90%니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HBM 관련돼서 HBM이 계속 진화돼서 AI 반도체도 그 각 뭐라 그랬죠? 디바이스별로 온 디바이스 AI처럼 휴대폰에 맞춤형 AI, 노트북에 맞춤형 AI, 일반 PC에 맞춤형 AI처럼 HBM도 커스터마이징 HBM이라 그래가지고 맞춤형 HBM 이제 HBM4부터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도 가장 먼저 TSMC랑 협업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맞춤형 HBM 들어가면 더 기술 격차, 그러니까 더 후발주자랑 선두권 업체랑 더 차이가 나면 발빠르게 지금 삼성전자는 수율 못 내가지고 지금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 TSMC는 2나노, 3나노가 수율이 75%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정상 수율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발빠르게 완전 최상위권인 TSMC랑 딱 맺었다는 거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는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거니까. 근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HBM이 내년 기준으로 전체 메모리 캐파의 90% 차지하는 것도 있고 다 너무 좋은데 냉정하게 그거를 이제 주가에 반영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지금 HBM 매출이 내년 기준으로 올해 7.9 빌리언 달러에서 내년 14.2 빌리언 달러로 정확히 2배 늘어나고 HBM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캐파에서도 90%까지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HBM이 그 정도 차지가 되면 좋은 거는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D램의 영업이익률이 대략 뭐 20%대라면 15%에서 20%대라면 HBM 영업이익률은 3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HBM 영업이익률 좋은 거는 하이닉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HBM도 하이닉스만큼 HBM 양이 많진 않지만 삼성전자도 D램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 영업이익률 따로 발라서 보면 훨씬 높거든요. 35%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HBM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하이닉스는 계속 좋아지는 거 맞아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 HBM 비중이 최대 맥스로 30%까지 커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HBM 30% 이상 커지면 그거 바탕으로 영업이익 추정하면 하이닉스도 내년 PER 기준이 10배가 안 되거든요. 8배에서 9배 예상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PER 비교해 보시면
하이닉스가 이제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10배가 안 되거든요. 지금 10배, 8배, 9배 이제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 네이버 금융 들어와서 하이닉스 컨센서스 보시면 내년 PER이 7.5배 정도 됩니다. 7.5배. 7.5배 된다는 거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32조 영업이익 예상을 하면 이제 7.5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 예상되는 22조에서 그쵸 50% 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와, 싸보네요. 그런데 PER 7배라고 하면 엄청 싼 거죠. 요 이게 컨센대로만 나온다고 하면 네. 충분히 하이닉스도 여전히 뭐 굳이 팔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데 다만 이제 HBM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제 이슈화 됐고 그런 부분이 많이 주가 측면에 반영된 측면도 있고 하이닉스 관련된 그 밸류체인도 주가가 뭐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좀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분기 실적, 2분기,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분기 실적이 꺾였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기에 뭐 매출가 30%씩 성장하다가 갑자기 뭐 10%로 준다든지 그러면 그때 비중 조절을 하시는 전략을 하면 크게 실패는 안 하실 것 같고 근데 반도체는 너무 사고 싶은데 하이닉스를 사고 싶다? 그런 측면은 삼성전자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쵸, 올라간다 해도 그 네네. 폭에 있어서 폭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잘못 들어가면 3분기 실적 꺾여서 빠지는 순간 물릴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항상 기가 막히게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옛날 용어 중에 싼 것만큼 매력적인 호재는 없다 그런 얘기가 진짜 있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HBM 관련된 부분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목표가를 막 올린다. 그러면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구조적으로 엄청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목표가 나오는 시점이 또 고점일 확률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역발상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가 HBM 관련돼서 주가 측면에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계속 초과로 계속 독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시장을 다 싹쓸이 할 거냐 저는 거기에는 이제 계속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인텔 파운드리가 됐든 계속 경쟁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굳이 하이닉스에 솔벤더로 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ASML 그 회사가 을인데 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거를 엔비디아가 절대 용납을 못할 것 같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TSMC의 모든 물량을 몰빵 준다?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 가동률 안 나온다 하지만 결국은 투벤더로 갈 수밖에 없고 투벤더, 쓰리벤더로 갈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가격 경쟁에 붙일 수도 있고 물량 갖고 조절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약간 기형적으로 AI 반도체는 하이닉스 몰빵 그 다음에 이 파운드리 공정은 TSMC 몰빵 그 상황을 계속 즐기게끔 엔비디아가 바보도 아니고 납두지 않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 뭐 TSMC 예를 들면 TSMC 원래 가장 큰 고객은 애플인데 엔비디아 거 받느라고 애플 거를 방치한다? 그럼 애플이 그래 그럼 TSMC 너네 꺼져 삼성이랑 할게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굉장히 역학관계가 있는데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는 반드시 깨질 확률이 높고 그게 올해 연말에 깨지냐 내년에 깨지냐 차이가 있는데 그 깨지는 순간 하이닉스가 과연 이렇게 70% 이상 연초 대비 올라온 주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의 의문이고 그냥 그거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 재무 구조. 지금 하이닉스 이거 하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 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재무구조 차이는 비교할 필요도 없겠죠. 월등히 삼성전자가 좋겠죠. 그럼 하이닉스 한번 재무구조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실제로 돈이 회사 내에서 돌고 있는지 와 엄청난 영업이익률이죠.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도 36%에 달하는 영업이익률 이거
100% HBM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익 내는 것도 이익 내는 거지만 회사 안에서 현금이 돌아야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순이익은 엄청나는데 회사 안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 돈다? 그럼 의미 없는 수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자도산이란 말 하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다행히 하이닉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올해 27조 5천억에서 내년에 36조, 26년에 36조 8천억. 그러니까 일단 다행히 4년, 25년도까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 26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폭이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4년, 25년도까지는 최대 수혜를 받는데 그 수혜 받은 만큼 재무제표에 드러나는 거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30%대 유지하다가 34% 줄어들고 HBM 비중이 삼성전자에 뺏기고 마이크론에 뺏기다 보면 30%대 초반 나오고 20%대까지 이렇게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숫자 그 증가율 또는 성장률에 둔화되는 시점에 답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대표님, 이번에는 2차 전지 한번 네네. 섹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2차 전지 섹터의 그 수출량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수출량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체 수출량은 6월 달까지 데이터 나온 거 보면 20%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전체 수출량의 2차 전지 부분 20.5% 줄었습니다. 20.5% 줄었고 요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타난 표현인데요.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그래도 매우 좋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도체는 유일하게 매우 좋음이고요. 2차 전지는 햇님 표시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반기 회복이 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물량, 가격, 전체 톤수인데요. 물량하고 가격이 양극재를 예를 들면 6월 달에 가격이 4월 달, 5월 달 모두 지금 20% 이상 빠졌다가 4월, 5월 지나서 6월 달에는 대구 그 LNF 물량만 역시나 20% 이상 줄었고 대구 물량을 제외한 건 한 자릿수로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그 감소폭 자체가 한 자릿수로 조금은 회복이 된 측면이거든요. 근데 NCA가 있고 양극재로 치면 NCM이 있는데 NCA 쪽은 NCM보다 훨씬 더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NCM이 뭐 마이너스 11%가 줄었다면 NC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 정도로 선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면 물량 나간 거 기준으로 하면 데이터마다 다 다르긴 한데 청주에 있는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청주 합산 데이터가 LG화학 같은 경우가 대략 20%가 늘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한 자릿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말고 포항이 있는데요. 포스코 퓨체엠도 그 6월달 데이터에서 한 자릿수 정도 7에서 8% 정도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NCA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하락세가 한 자릿수로 대략 뭐 3에서 7% 정도 하락세를 방어를 했는데 NCM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 빠져서 5월, 6월 달까지는 그렇고 7월 달, 8월 달 데이터부터가 바로 아마 4월 달, 5월 달에 리튬 가격 오른 거가 좀 반영해서 7, 8월 달에 오히려 약간 레깅 효과로 4월, 5월 그 리튬 가격 오른 부분이 7월 달에 가격에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양극재 가격도 그렇고 수출 P 곱하기 Q가 그 전체 수출 중량 톤수니까 수출 톤수도 조금 올해 회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4월, 5월 모두 좋았던 가격이 도루 곤두박질 치면서 6월, 7월에 진짜 나빴거든요. 6월 달 거가 거의 20% 빠지면서 이거 직접 보실 줄 아셔야 돼요. LME라고 치시면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거든요. 여기 LME 국제 시세 보시면 홈에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일로 들어가셔서 메탈에 EV 전기차의 요겁니다.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이게 수산화 리튬 가격이네요. 11,870. 그러니까 엄청 빠졌죠. 지금 뭐 18,000 정도까지 해서 11,870까지 빠졌고 탄산 리튬 같은 경우도 한국 광물자원 서비스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한국 광물자원 서비스 들어가셔서 가격 전망에 광물 가격 그래서 마이너 메탈
87.5까지 다시 도로 내려왔거든요. 110까지 올라갔다고요. 네. 그럼 이 가격이 언제 실적에 반영되느냐? 2분기가 아니라 오히려 3분기에 반영됩니다. 네. 그러니까 3분기에도 판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하락 부분이 3분기까지는 계속 조금 실적을 깎아먹는 요인이 될 거고,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그럼 회복되는 시점은 4분기를 현실적으로는 4분기부터가 회복이 될 거고,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왜냐하면 그 리튬의 글로벌 탑 업체들, 미국의 앨범알, 칠레 SQM이 밝혔거든요.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때,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나오면 제가 다음 달에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튬 가격이 다시 86.5 위안까지 빠졌는데, 그러니까 톤당 지금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아까 이 정도 가격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리튬 관련된 뭐 증설하는 프로젝트,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뭐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관련된 거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다 올스톱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리튬의 선두권 업체들이 공급량을 조절하면 가격은 오르겠네요. 그렇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하던 거 올스톱하고 프로젝트 중단하거나 이연하겠다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생산량만 하겠다고 하면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물론 4월 달에 오른 거는 뭐 중국 이춘시 뭐 환경 문제, 그다음에 CATL이 뭐 여러 가지 품질 이슈 문제로 CATL 갖고 있는 광산의 일부를 셧다운 시킨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11,870불이란 요 가격, 수산 리튬 요 가격, 그다음에 탄산 리튬 기준으로 이 87.5 위안이라는 요 가격 있잖아요. 요게 손익분기점보다 더 아래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1등, 2등 업체는 자기네들이 결국은 나머지 시장 다 먹으려고 버티기 할 수 있는데 5등, 6등, 7등 업체는 못 버티는 거죠. 일종의 이 리튬 업체들 간에 치킨 게임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업체들은 LFP 배터리에 탄산리튬을 넣으니까 LFP 배터리가 엄청나게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죠?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넣고도 3천만 원대 차를 만들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EV3거든요. 사전 예약 지금 12,000대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LFP 배터리가 계속 저가라는 걸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 탄산 리튬 가격은 빠져도 수산화 리튬 가격은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이니켈 양극재는 다 이 수산화 리튬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 예를 들어 10% 빠질 때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은 5%밖에 덜 빠지면서 버티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 차이에도 극명한 차이가 날 거고, 수출량 관련돼서는 결국은 물량도 물량이지만 가격이 중요하다. 수출 가격이 언제 회복되냐? 4분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좀 움직임, 반영은 조금 더 선반영되면 3분기 정도 선반영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점은 형성했다. 뭐 그렇게는 좀 볼 수 있을까요? 저점 형성했다고 얘기하면 항상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지기 때문에 저점 형성됐다고 말하기는 솔직히 조심스럽고 너무 부담스럽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양극재를 포함해서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50% 이상 반토막이 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면 2022년도, 그러니까 급등하기 직전 수준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많이 싸지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지 그 기대값을 차치하더라도 주가 빠진 걸로 22년도 정도 수준, 심지어 22년도보다 더 빠진 것도 있어요. LG화학 같은 거, PNT 같은 회사들 더 빠진 것도 있는데, 평균을 내보면 22년도 정도, 23년도 급등 나오기 전 단계 수준까지는 내려온 거죠. 그렇군요. 그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실적 어닝 쇼크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올해도 힘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근데 그거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전 진짜 잘못됐다고 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북미 앞으로 투자까지 합쳐서 아마 50조 정도 되고, 북미의 총 캐파가 112기가와트시거든요. 근데
이 112기가와트를 미국이 엄청난 양의 수십조의 돈을 투자해서 물량을 넣어놔서 그거에 대해서 AMPC라고 하는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는데 왜 그거를 제외하고 이익을 보자고 하는지 너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언론의 기사로 막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는 적자입니다. 그걸 왜 제외를 해요? 아니 LG엔솔이 미국에 조 단위로 공장 지어서 생산 세액 공제 받는 거 당연히 이익인 거죠. 그걸 왜 제외하는지 전 그 기사나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하는 문구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1,898억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4,478억 2.3배 증가했어요. 네. 첨단 생산 세액 공제도 엄연히 LG엔솔의 이익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하자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2.3배 증가했다는 얘기는요. 물량으로 치면요. AMPC로 역산하면 1분기 때 LG엔솔의 전체 출하량이 4.1기가와트에서요. 9.3기가와트로 100% 넘게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그런데 두 번째, 배터리 판매 가격을 20% 이상 박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배터리 판매 가격 떨어졌어요. 그런데 10% 중반으로 선방한 거죠. 엄청나게 선방한 거죠. 근데 다만 북미는 잘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엄청 못한 거예요. 자, 유럽이 대표적으로 3국이라고 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모두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줄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독일은 6월달 데이터가 독일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다 나빴거든요. 독일, 영국 똑같이 보조금을 없앴는데 영국은 6월달 데이터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6월달에 영국 데이터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이 20% 감소했다. 그러면 LG엔솔의 판매하는 판매 차종 브랜드별로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는 거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요. 6월달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데이터를 하는 업체가요 해킹당했어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서 6월달 데이터가 아마 7월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7월달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차종들의 좀 본격적인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5월달에 판매 시작한 에퀴녹스 EV가 연간으로 판매량 조절되긴 했는데 25만 대 이상 파는 차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휘발유차 대비 17% 이상 가격이 비싼데도 심지어 같은 동급 휘발유차 대비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폭증하고 있거든요. 판매량이. 자, LG엔솔 그 NH투자증권 레포트에 보시면 NH투자증권이랑 EV 볼륨세 레포트에 보시면 24년도 신차 판매 계획에 있는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있고요. GM 거 보시면요, 여기. 그다음에 쉐보레 에퀴녹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볼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에라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차종이 있거든요. GM 들어가는 차종. 근데 이 GM 들어가는 차종이 같은 휘발유차 가격 대비 17% 정도 더 비싼데 훨씬 더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근데 5월달에 이제 판매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한 달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7월달 데이터가 이 연속성이 있으면 중저가부터 아주 최고가 하이엔드까지 다양한 이 전기차 밸류체인에 대해서 수혜를 LG엔솔이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시간 플로우가 있는데요. 2016년에서 2023년까지 파리협약 체결한 다음에 탄소 중립 선언하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 규제 시작하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하겠다. 그게 미국이 파리협약 복귀하면서 IRA 법안까지 발표가 이어졌었는데요. 세 가지 때문에 망가졌거든요. 물가 비싼 거랑요, 고물가, 그 다음에 금리, 고금리, 그 다음에 소득 양극화, 그 다음에 전쟁까지 이거였는데요. 일단 금리 떨어지잖아요. 유럽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한번 인하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쟁,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 종식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EPP가 유럽이 일당 차지했거든요. 요거 관련돼서 굉장히 35년도 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는 거 롤백,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자. 뭐 연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는 거 없애자. 그게 지금 EPP가 유럽의 일당 차지하면서 사실 다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그 엄청 좌파 세력이 아니라
극우 세력이 일당 차지하면서 이 부분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요. 유럽 배터리 공장 가동률 떨어진 부분을 사실은 북미 출하량 늘어나는 걸로 벌크업을 했는데 저는 기대하는 부분은 북미에서 파나소닉이 테슬라 거의 몰빵이었는데 테슬라 몰빵 비중을 엄청나게 줄이고 파나소닉이 일본 또는 하이브리드 들어가는 거에 이원화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당장 테슬라의 물량을 쳐낼 수 있는 공장도 없고 그런 배터리 회사도 없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LG엔솔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파나소닉 물량이 이원화하는 부분 테슬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나소닉이 담당하는 모델 3나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LG엔솔이 상당히 가져오면 그 부분 실적 반영되는 거는 좀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LG엔솔이 그 현대차랑 합작 인도네시아 공장을 만들면서 거기서 인도네시아가 일단 원가가 엄청 쌀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인건비가 20% 이상 싸고요. 우리나라보다 30% 가까이 싸고요.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그 니켈 생산 글로벌 1등이거든요. 네.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직수입해서 수입이 아니죠. 인도네시아 니켈을 갖다가 바로 현대차 HLI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에서 쓰니까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HLI 관련돼서도 다 전부 이 자동화 플랫폼이거든요. 심지어 그 EV3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HLI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에서 3천만 원 초중반대에 하이니켈 양극재 들어간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그 공장이 화제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원가 절감하고 생산성 혁신하면서 3천만 원 초중반대에 LFP 배터리가 아니라 NCM 배터리 만든 거죠. 그러면 LG엔솔이 EV3 이제 스타트 끊었으니까 캐스퍼 EV가 7월 말에 다음 주에 그거 시제품 7월 말에 다음 주에 그거 하거든요. 캐스퍼 EV가 사전 예약 받거든요. 그것도 한번 판매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캐스퍼 EV 있죠. EV3가 잘 팔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게 EV4랑 EV6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든다, 물건 만든다. 그럼 생산 원가가 20% 절감되는데 배터리 가격은 3천만 원대 차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싸지니까 그러면 LFP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LG엔솔은 가장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LG엔솔 그것도 받았잖아요. 르노 그것도 수급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객사가 너무 다변화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PER 기준으로 35배까지 빠졌으니까 엄청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테슬라 외에도 GM이나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나 혼다나 도요타나 르노까지 이제 다 거기서 풀 다변화돼 있어서 결국 2차 전지 가려면 LG엔솔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LG엔솔이 최근에 실적 2분기가 아마 LG엔솔 측면에서는 유럽 가동률 떨어지고 유럽에서 판매량 둔화된 것까지 감안돼서 2분기 실적이 좀 최저치를 찍는 게 아닐까. 근데 첨단 생산세 공제 금액은 계속 늘어나서 그럼 얼마까지 늘어나냐? 3분기에 대략 7천억대. 그럼 연간으로 치면 1조 단위 1조 5천억이고 내년에 예상되는 게 대략 3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LG엔솔도 결론적으로는 뭐 첨단 생산세 공제로 깎아내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씩 증가하는 구조니까 LG엔솔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살아나는 과정 중에 있고 그 결과물들이 여러 완성차들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매달 데이터가 개선세는 분명히 나오고 있다. 네. 눈에 띄게 확 개선되는 거는 아마 4분기가 되지 않을까 LG엔솔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르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르노의 LG 엔솔이 LFP 배터리 59만 대 공급할 거라고. 근데 원래는 르노가 LG 엔솔 걸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요? 르노가 중국 거를 받으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중국 걸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기술력의 승리다. 자, 기술력이라는 거는 제품의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현지 공급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LG엔솔이 말 그대로 제품의 경쟁력이랑 현지 공급 능력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췄고요. 그럼 중국 업체들을 이겼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결과가 말해줬으니까요. LG 엔솔 르노 암페어 수주 받은 게요. LFP 배터리인데 LFP 파우치 배터리거든요. 근데 LG 엔솔이 가장 잘하는 거는 파우치 배터리고요. 중국이 잘하는 배터리는 CATL 배터리는 각형이에요. 네. 근데 CATL의 각형 배터리 만드는 것보다 파우치 배터리 만드는 게 훨씬 어려워요, 기술력으로. 왜냐면 파우치는 말 그대로 고객사 맞춤형으로 해야 되고요. 파우치 자체가 되게 맞춤형이 되는 대신에 구조적으로 되게 취약해요. 그러니까 각형은 말 그대로 네모난 배터리 케이스에 넣어서 배터리를 만드는 거니까 엄청 안전하죠. 근데 우리가 맨날 배터리 하면 에너지 밀도 하는데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무거워요. 부피도 커요. 그래서 이 LG 엔솔이 어떻게 했냐면 고객사 커스터마이징 맞춤화도 가능하면서 안에 셀 모듈 팩 단계가 있는데 모듈을 아예 없애고 그냥 바로 셀에다가 배터리 팩을 바로 조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만큼 공간이 안 들어가니까 부피나 무게도 20% 이상 확 줄어들고 효율이 올라가고. 그렇죠, 맞아요. 모듈을 없앤 공간에다가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넣어가지고 배터리 셀에 팩을 직접 조립해가지고 무게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올라가니까 하이니켈도 쓰고 그 자체로 이 셀투팩 구조 자체가 에너지 밀도가 크니까 당연히 NCM이나 LFP 배터리까지도 다양하게 중저가 포트폴리오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원래 CATL이 LFP 배터리 생산량으로 80.7, BYD가 70.2, 고션 하이테크가 17.1, 요 세 개 업체가 압도적으로 거의 LFP 배터리 시장 거의 70%, 75% 이상 차지했는데 네. LG 엔솔이 요 10기가와트 요거 지금 물량으로 치면 LFP 지금 LG 엔솔이 르노 받은 거 요게 물량이 아마 대략 5조니까 39기가와트 39기가와트거든요. 그러면 요 39기가와트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3위권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요. 이제 스타트 끊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LFP 배터리 기술의 승리이기 때문에 사실 LG 엔솔 뒤따라서 26년 내후년에 SK 온도 르노의 추가 물량 받을 거라는 얘기가 벌써 지금 나오고 있어요.